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가 조금 급히 의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강의를 좀 준비한다고 경호학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제 강의를 좀 기다리시는 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 강의 준비가 아직 안 끝났지만은, 경호학 기다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짬짬이 경호학 강의를 좀 올리면서 다른 어떤 강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시간 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비. 지난 시간까지는 전부 다 경호에 대해서 살펴봤죠. 경호의 개념, 경호의 분류,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경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의 개념, 경비경찰의 개념, 경비경찰의 대상, 그 다음에 경비경찰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경비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경호학에서 말하는 경비,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의 분류입니다. 먼저 경비기관 또는 경비 주체에 의한 분류죠. 이거는 공경비와 사경비로 나눠지는데, 경호에서 마치 경호 주체에 따라서 공경호와 사경호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경호, 사경호, 공경비, 사경비.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경비는 민간경비를 말합니다. 공경비는 결국에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국가기관이 지키는 것이죠. 경호처, 경찰, 군 등에서 경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 경호라서 하는데 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 같으면 경호처에서 지키죠. 시설 경비하죠. 그 다음에 정부종합청사 같은 건 경찰이 지킵니다. 그 다음 군시설은 군이 지키죠. 이건 공경비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경비는 민간경비죠. 예를 들면 우리 경비업법에 정해져 있는 경비법인에 의한 경비, 예를 들면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기획경비업, 특수경비업, 신변보호 업무를 하는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비, 또는 법인에 고용된 경비원이 제공하는 어떤 경비 서비스, 이것이 바로 민간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체가 이거는 민간인이죠. 민간이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경비업법에는 개인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비법인만이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경비법인이 하는 경비인데, 외국에는 개인도 허용하기 때문에 법인에 고용된 경비원 또는 개인 경비원도 민간 경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따르는 경비법인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민간 경비의 주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만 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개인도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공경비와 사경비로 일단 분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비 개념 또는 경계의 개념에 의한 분류입니다. 여기는 정비상 경계와 준비상 경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비상 경계는 진짜 비상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G20 정상회의가 있다,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다. 이럴 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 발생 징후가 농후할 때죠. 농후할 때의 어떤 경계 또는 경비를 정비상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역시 고도의 경계가 필요하겠죠. 그에 비해서 준비상 경계는 각종 기념일입니다. 3.1절, 8.15 광복절, 개천절 이런 각종 기념일 등을 전후한 어떤 일정 기간, 또는 비상사태 발생 징후는 좀 희박하죠. 기념행사 해가지고 어떤 위험이 발생할 여지는 좀 작죠. 다만 징후는 희박한데 불안전한 사태가 계속될 때 좀 집중적인 고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경계가 요구되는 어떤 경계의 개념을 준비상경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훨씬 더 비상사태 발생 징후가 높죠. 자, 징후가 농후하다, 희박하다. 이걸로 크게 구분합니다. 농후하다, 희박하다. 그 다음에 국가적 중요행사냐, 단순한 기념일이냐, 이렇게 해서 정비상과 준비상을 구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개념 자체를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경비 대상에 의한 분류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크게 경비 대상에 의한 분류 기준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치안경비 나오죠. 그 다음에 특수경비 나오고 시설경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혼잡경비, 재해경비, 경호경비, 선거경비에서 7가지가 경비 대상에 의한 분류 기준에 의한 경비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요거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치안경비는 다른 말로
다중범죄 진압경비라고도 합니다. 경찰 순경 시험 과목에 경찰학이 있는데 경찰학에 들어가면 치안경비 또는 다중범죄 진압경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치안경비, 다중범죄 진압경비는 글자 그대로 다중범죄 진압을 위한 경비활동의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시위, 소요, 폭동 등 다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나 소요나 폭동이 다중범죄라는 뜻이죠. 다중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고 둘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나 소요나 폭동을 일으켰을 때의 범죄입니다. 그런 다중범죄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는 것을 치안경비라고 부릅니다. 여러 사람이 공공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어떤 시위, 소요, 폭동, 이걸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이 바로 치안경비라고 부른다. 자, 다중범죄 개념은 둘 이상 했는데 볼까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원인 또는 특정 집단의 주장이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직된 또는 조직화된 군중에 의한 집단적 범죄 행위를 다중범죄라고 부릅니다. 저도 옛날에 경찰 대학을 졸업해서 데모막을 많이 다녔는데 데모가 일종의 다중범죄에 가깝습니다. 자, 데모, 집회 시위란데 보통 데모라고 하는데 집회 시위죠. 집회 시위는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불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회 시위는 바로 다중범죄가 되는 것이죠. 특정 집단이죠. 또는 어떤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80년대, 70년대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그건 다중범죄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이 바로 치안경비, 다중범죄, 진압경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중범죄의 특징은 조직화된 군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조직화됐단 말은 누군가가 통솔하고 리드하는 그룹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주도하는 주모자가 있고 주동자가 있고 나머지는 부하내동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범죄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중범죄, 예를 들면 불법 집회 시위나 소요나 폭동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범죄의 특성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4가지 객관식이 잘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확신범이다 또는 확신적 행동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신범이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주장이 항상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하고 과감하고 전투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분신 자살을 통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화염병을 신나를 몸에 바르고 말이죠, 뿌리고 분신 자살하는 경우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확신범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 연계성입니다. 특정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범죄의 주모자들은 대체로 어떤 주모 그룹이 있습니다. 리딩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중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 안 보이죠. 자, 그 조직이 어떤 것이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조직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부하내동적 파급성. 부하내동의 말이죠. 젊은 친구도 잘 모를 거예요. 부하내동은 친구가 걸음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할 없이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런 속담과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 목적 의식 없이 누가 하자니까 따라가는 심리. 그걸 부하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하내동적 파급성이 뭐냐면 군중 심리나 아주 작은 동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중범죄는. 그래서 일단 발생하게 되면은 우하는 군중 심리에서 갑자기 확대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경향을 가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광우병 파동 있을 때 전국이 촛불 집회 일기에 휩싸였죠. 또 70년대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일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동기에서 야, 광우병 이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내 구멍이 둥둥 뚫리는 거 아니야? 이런 방송에 보도 한번 나오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싶어서 거리를 많이 나갔죠. 이런 것들 일종의 부하내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파급성이 아니고 전국적 파급성을 지닌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이성적 단순은 다중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법률적, 도덕적,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해지고 단순해지고 편협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타협과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대모하러 많이 나가봤지만은 어떤 확신범이면서 비이성적 단순을 갖고 있고 부안해도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범이면서 비이성적 단순성입니다. 자, 다중범 특성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신범이다. 조직이 연계되어 있다. 부안해동적 전국적 파급성을 가진다. 비이성적 단순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다중범죄 참여한 분들은 대체로 군중심리 중에서 이상군중심, 정상이 아닌 이상군중심리의 어떤 특징을 좀 가집니다. 이것도 네 가지가 있어요. 보통의 정상의 군중심리가 아니에요. 군중심리가 아니고. 자, 경신성과 피암시성을 가진다. 추리의 단순성이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쉽게 믿는다는 뜻이 경신성 쉽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뭔가 누군가가 뭘 암시를 하면 그 암시에 바로 자극을 받는다고 자극을 받으면서 자극을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유언배를 쉽게 믿고 타인의 암시, 넌지시하는 말, 어떤 추측성 어떤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대체로 좀 순수한 분들이 이런데 잘 넘어가요. 우리 여러분 기가 얇은 사람 있다 그런 말 듣죠?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기가 얇은 사람들은 나온 말 잘 들어가 사기도 잘 당하죠. 그래서 순수한 분들이 사기도 잘 당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상군 중심도 보면은 조금 나온 말을 잘 믿어요. 그 다음에 충동성과 변이성입니다. 충동성과 변이성. 충동성과 변이성은 정서에 충동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깊이 신중하게 생각지 않고 즉흥적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바로바로 따라해요. 그런 분들 좀 있죠? 있습니다. 이게 충동성과 변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과장성과 무의식성이 있습니다. 감정의 암시에서 급속히 전파되어서 상환에 동일한 정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단순해지고 감정이 과장되거나 강화돼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뭐 집회 시위 현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거기 나온 분들이 다 뭐 지식이 높은 분도 있고 지식이 낮은 분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뭐 있지만은 거기 가면 생각들이 다 비슷해져요. 동일한 생각을 동일한 정서를 대체로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우하면 나도 우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분들도 어떤 누가 막 돌을 던지거나 뭐 막 고함을 지르면 같이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감정의 과장성, 무의성입니다. 평소에 점잖은 분들도 불법 집회 시위에 나가서 뭐 어떤 누군가가 불법을 행하면 같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협성과 봉건성 또는 전행성입니다. 뭔가 편협되어 있다는 뜻이죠. 스스로 절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어떤 반대 의견을 불허합니다. 타인이 반대한 의견을 비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공산주의를 보면 이런 게 많아요.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공산주의 이외엔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농민의 세상이 와야 되고 노동자 농민이 혁명의 주체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과 계급은 깨 부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이상군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상군중심의 특징입니다. 경신성, 피암시성, 충동성, 변이성, 감정의 과장성, 무의식성, 편협성, 봉건성, 전행성. 이것이 이상군중심리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다중범죄의 특성과 이상군중심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비 대상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특수경비가 있습니다. 특수경비는 다른 말로 대테러 경비라고 부릅니다.
청포, 도검, 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 테러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러를 예방한다, 경계한다, 진압한다. 또는 인질을, 사건을 예방, 경계, 진압한다. 이게 특수경비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테러이기 때문에 대테러. 대는 안티입니다. 또는 카운터입니다. 대테러. 테러를 예방, 경계, 진압한다. 대테러 경비입니다. 경찰에서는 특공대가 있죠? 특공대가 테러를 주로 테러 사건, 인질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입니다. 자, 경호학에서 특수경비는 청포도검, 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 테러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을 특수경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경비업법에서 특수경비 업무가 있죠? 자, 특수경비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특수경비 업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특수경비원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특수경비 업무하고 특수경비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발생 방지 업무죠. 주된 업무는 경비, 도난, 화재 방지 업무인데 만일에 공항, 항만 등의 국가 중요시설에 어떤 테러 분자가 잠입을 한다. 그럼 특수경비는 당연히 진압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특수경비와 특수경비 업무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테러범이 폭발물을 들고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을 한다. 그럼 특수경비면서 특수경비 업무에 속하죠. 자, 이걸 대테러 경비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시설경비는 원자력 발전소, 공항, 항만, 댐 등 중요 시설의 재산과 문서에 대한 비인가자, 인가받지 않은 자의 접근을 막고 간첩행위, 태업행위, 강도행위, 절도 등 침해행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 중요 시설에 간첩이 침투한다. 국가 중요 시설에 어떤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를 적당히 느슨하게 태업을 한다. 또는 강절도, 외부에서 강절도 또는 내부인에서 강절도 등이 일어난다. 이거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이 바로 시설경비원이고 경비업법에는 이걸 시설경비 업무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죠. 시설경비 업무에 속합니다. 경비 대상 시설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을 인한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시설경비 업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시설경비 업무에는 하는 데는 시설경비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특시설 경비에서 어떤 비인가제 접근을 막고 이러한 침해 행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시설 경비. 요거는 경비업법에 말한 시설 경비 업무하고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라 말만 봐야지 시설 경비 업무, 시설 경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혼잡 경비입니다. 혼잡 경비는 경찰학 교재에는 행사 안전 경비로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행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라는 뜻이죠. 각종 기념 행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경기대회, 체육대회 같은 거 있죠. 체육경기대회, 그 다음 콘서트, 지역 축제 행사.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혼잡한 사태, 혼란 사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각종,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이 있다, 월드컵이 있다, 무슨 장윤정 콘서트가 있다, 트럭 콘서트가 있다, 무슨 기장 멸치 축제가 있다. 이런 축제 행사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미조직 군중입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그냥 구경하러 놀러 오는 또는 참가로 오는 군중입니다. 아까 다중범위 진압, 치안경비는 조직화된 군중에 지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혼잡경비는 미조직화된 군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혼잡한 사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경비는 미조직 군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재해경비입니다. 재해경비는 각종 천재지변이 있죠. 홍수, 해일, 지진, 태풍, 이런 재해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겁니다. 이거의 주된 주무부서는 사실은 자치단체이면서 지금은 올해부터 자치경찰이 생겼죠. 자치경찰과 자치단체의 주 의무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재해경비의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경비는 당연히 알죠. 정부 요인을 암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활동인데, 사실은 경비라 말 같지만 요거는 경호죠. 근데 경호인데 경호경비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요인을 보호하려는, 신변 보호를 하려는 어떤 활동, 이 경호경비. 사실은 요 자체를 보면 경호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선거경비입니다. 선거경비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4.15 총선을 치렀습니다만 각종 선거 있게 되죠.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 있으면 선거 후보자가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테러라든가 인지라든가 테러라든가 또 위행이 있을 수 있죠. 신변 보호. 그다음에 투표장, 개표장에서의 어떤 선거 관련 폭력, 난동, 테러, 투표장, 투표함 탈취, 이런 것들 전부 선거 방해 요소죠. 선거 방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 경계에 진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경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앞에서 말한 다양한 어떤 경비가 전부 다 혼재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잡 경비 측면도 있고, 특수 경비 측면도 있고, 경호 경비 측면도 있고, 치안 경비 측면도 있고, 이 다양한 경비 요소들이 섞여서 일어나는 것이 선거 경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경비를 요하는 것이 선거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은 자연인이죠. 일반 민간인입니다. 조직화되지 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한다. 경호경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테러를 한다, 납치를 한다 이러면 치안경비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섞여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경비 대상의 분류 기준은 7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경비경찰입니다. 경비경찰. 경비경찰. 자, 여러분, 경비경찰은 뭘까요? 여러분, 경찰서 가면은 과가 한 7개, 8개, 9개 있습니다. 서별로 약간 규모 따라 다른데,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형사과, 교통과, 경비과, 정보과, 보안과, 이렇습니다. 그때 경비과가 있죠. 경찰서 경비과에서 하는 경찰 활동이 바로 경비경찰입니다. 경비과에서 하는 경찰 활동이 경비경찰이에요. 경비과에 예를 들면 근무하는 경찰관 있죠. 그 사람이 경비경찰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경비경찰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 그것도 경비경찰입니다. 자, 그럼 경비경찰은 뭘 하느냐 볼까요? 공공안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비상사태, 긴급한 주요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는 활동, 이 경비경찰입니다. 또 공공안정질서를 파괴하는 개인적, 단체적 불법 행위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는 것도 경비경찰이에요. 자,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 예를 들면 간첩이 20명, 30명이 침투했다. 이거 예방 경계에 진압하는 거 경비경찰이 됩니다. 경비가에서 출동합니다. 주무부서예요. 여기 공공안정질서를 파괴하는 개인적, 단체적 불법행위다 이러면 이건 주로 아까 말한 다중범죄입니다. 2인 이상에 의해서 조직화된 군인에 있어라는 불법 집회 시위, 이거 진압할 때 경비경찰이 주로 출동합니다. 이 2가지는 공공안정질서를 파괴, 공공안정질서 파괴죠. 둘 다 파괴입니다. 공공안정질서 관계된 거예요. 그걸 다 예방경계에 진압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하고 이건 2번째로 중요하죠. 매우 심각하고 이건 조금 덜 심각하고. 요거 외에도 인위적 자연적 재난과 재해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는 것도 경비경찰의 범죄에 속합니다. 재난재해인데 재난재해죠. 재난재해. 이거는 여러분 자연적이라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LPG 저장소가 폭발했다. 그러면 인위적이잖아요. 그죠? 인위적 재난재해. 이걸 예방경계에 진압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재난재해 플러스 혼잡행사. 아까 각종 체육대회, 경기장 있었죠? 경기대회 이런 거 있죠? 혼잡행사에서 발생하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혼란 사태를 예방경계에 진압하는 것도 경비경찰에 속합니다. 여기에 인위적 자연적 재난재해 플러스 혼잡행사, 혼잡경비.
요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치안경비, 특수경비, 시설경비, 혼잡경비, 선거경비, 경호경비, 그 전부 다 경비경찰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경비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하셨죠? 경비경찰의 개념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비경찰의 대상은 개인적, 단체적인 불법행위가 하나가 있고 인위적, 자연적인 혼잡이나 재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개인적, 단체적 불법행위는 해당되는 건 주로 치안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중해서경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죠. 그리고 혼자 하거나 둘 이상이 하거나 해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개인적 불법행위거나 단체적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혼잡이나 재해, 이거는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또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는 범죄로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천재지변, 홍수해일, 자연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축구 경기를 한다. 관중이 축구장 많이 모이죠. 거기서 어떤 혼란 사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범죄로 보기 곤란하죠.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구경하러 온 거죠. 그 다음에 어떤 LPG 장소가 폭발했다 해가지고 고의로 폭발시켰으면 그건 범죄가 되겠지만 실수했다면은 과실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범죄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혼잡경비와 재해경비는 불법행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인 것과 아닌 것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여기에 속하고 요 두 가지는 인위적, 자연적인 혼잡이나 재해에 속한다. 그래서 경비경찰 대상으로서 분류 기준이 다른 하나는 하면 요거 3개 내고 요거 1개 내면 요게 답이 되겠죠? 자, 혼잡이나 재해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경찰의 특성입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경비경찰은 다른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정보경찰에 비해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비경찰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불법폭력 시위를 진압한다, 테러를 진압한다, 재해를 예방한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성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먼저 즉응적 경찰활동이다. 또는 즉시적 경찰활동이다 보기도 합니다. 즉시 뭔가 액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찰활동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여놨습니다. 처리 기한이 없이 신속을 요하는 즉응적 경찰활동이다. 처리 기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다중범죄가 있다, 테러가 있다, 경호의 위헌이 발생했다. 그럼 이거를 테러가 발생했는데 내일 테러 진압하지 안 되죠. 바로 특공대 출동시켜야 되죠. 경호위원회 발생했다. 바로 현장에서 위해를 가한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내일 잡아서 안 되죠. 모레 잡아면 안 됩니다. 물론 집회 시위가 있다. 바로 진압부대가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경비경찰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출동해서 사건이 해결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태 해결되면 업무가 종료된다. 이것이 경비경찰의 첫 번째 특징인데 이것을 즉응적 경찰활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생활안전경찰이나 수사경찰은 처리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경비업 허가를 받고 싶으면 각 관할지방경찰청에 경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비허가는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에서 처리합니다. 처리기한에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수사과의 고소사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2개월 안에 검찰로 송치하든가 내사 종결하든가 불송치 결정을 해야 됩니다. 2개월엔 제한 기간이 있어요. 경비경찰은 그런 것이 없다. 즉시 출동하고 그 다음에 사태가 해결되면 그걸로 업무는 끝이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복합적 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자, 경찰 기능은 말이죠. 크게 사전적 예방 기능하고 사후적 진압 기능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안전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입니다. 주로. 그 다음에 정보경찰은 주로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해요. 지구대 직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돌죠. 그렇잖아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순찰을 돌죠.
주로 순찰하는 것이 지구대 발소 직원들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경찰은 주로 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하죠. 치안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사경찰은 주로 사후적 기능이 많아요. 사후 진압 기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경찰은 누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가 발생한 이후에 고소가 누르면 그때서 수사가 착수되죠. 그러니까 범인을 검거하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터졌어요. 터진 다음에 사후에 뭔가 범인을 체포, 검거, 공소 제기하는 거죠. 이 수사경찰이에요. 이건 사후적 기능입니다. 생활에 대한 정보는 사전적 기능, 수사는 사후적 기능이에요. 그런데 경비경찰은 예방 기능과 진압 기능, 즉 사전적 기능과 사후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비경찰은 예를 들면 집회 시위가 신고가 들어오죠. 정보까지 신고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비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경비경찰 현장에 나가서 그 신고된 대로 그대로 평온하게 집회 시위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 폴리스 라인을 지키라고 방송도 하고 불행을 해서 안 됩니다 하고 경고 방송도 하죠. 그럼 바로 사전적 예방 기능이요. 현재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경비경찰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한 그들 하지 않고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불법 폭력으로 변질되면 그때는 진압에 나서야 되겠죠. 그 사후 진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기능과 진압 기능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데 예방 기능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이 경비경찰의 두 번째 특징이 되는데 이것을 복합적 경찰 기능이다. 예방 기능, 진압 기능 또는 사전 예방 기능과 사후 진압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경비경찰이다. 세 번째입니다. 직접적인 공공안녕 질서 유지 활동을 목표로 한다. 경비경찰은 테러나 다중범죄 등 직접적으로 공공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테러가 있다. 엄청나게 사회공안질서에 영향을 주겠죠?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테러했다고 칩시다. 난리 나겠죠? 이건 전쟁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후쿠시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 집회 시위대가 부산시청을 만일에 점거했다고 칩시다. 엄청난 사회 문제죠. 직접적으로 공공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비경찰이 하는 업무를 국가목적 치안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목적 치안이다. 공공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경비경찰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은 뭐합니까? 주로 범죄 수사죠. 범죄 수사는 주로 범죄 일은 피해자는 소수죠. 소수입니다. 그 가해자만 잡으면 돼요. 가해자 체포하고 증거 수집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은 생활치안이라고 합니다. 경비경찰은 이런 국가 목적 치안을 부르고 생활안전 수사경찰은 일상생활의 어떤 안전을 도모한다. 이런 걸 수행하기 때문에 생활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은 직접적으로 공공안전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대 단위 활동인데 개인 단위가 아니고 보통 부대 단위, 즉 소대는 한 3, 40명이 되죠. 중대는 한 100에서 한 150명 정도? 소대, 중대 단위로 보통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중범위 진압할 때 한 명 나가서 진압 못하죠. 최소한 소대, 중대 또는 연합 중대 개념으로 나가야 다중범죄를 진압할 수 있고 테러도 마찬가지겠죠. 인질도 마찬가지죠. 개인 단위 활동이 아니다. 여섯 번째, 하향적 경찰 활동입니다. 이 하향제라는 말은 지휘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서 부대를 움직이고 일방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경비경찰의 특징입니다. 테러를 진압하는데 저격하라고 명령했는데 저격수가 저격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중범위 진압하는데 지휘관이 진압해라 하면 진압해야 되는 겁니다. 포위해라 하면 포위해야 되죠. 그래서 책임도 지휘관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것이 경비경찰의 특징입니다. 상향적 활동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상유지적 활동입니다. 경비경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평온한 질상태, 예를 들면 신고된 대로 집회 시위가 그대로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그걸 현상유지적 활동이라고 불러요.
그에 비해서 테러라든가 다중범죄는 현재 안전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깨부수는 거죠. 현상 타파적 활동입니다. 경비경찰은 현상 유지 활동, 테러나 다중범죄는 현상을 타파하는 현상 파괴적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경찰의 특성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즉흥적 경찰활동이다. 복합적 경찰활동이다. 직접적인 공공안전질서 유지 활동이다. 부대 단위 활동이다. 하향적 활동이다. 현상유지 활동이다. 6가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경찰과 다른 경찰 활동 비교인데 요거는 여러분 요걸 좀 비교해 보시면 경비경찰의 특성을 좀 더 이야기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기존 교재에 없는데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넣어놨습니다. 새로. 자, 먼저 정보경찰, 경비경찰,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경찰은 공공안전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비경찰도 똑같습니다. 근데 생활안전 수사경찰은 어떤 범죄 예방 목적이고 이거는 범죄 수사 목적이죠. 그 개인의 범죄 예방이나 개인의 생명실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국가 전체의 공공안전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수집도 대체로 국가 목적적 체활동으로 봅니다. 경비경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작용으로 보면 정보경찰은 모든 경비사건에 대한 징후를 파악해서 사전 첩보를 입수한 후에 경비경찰의 경비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어디에 부산시청 앞에서 서울 광화문에 집회시위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정보경사들이 나가서 첩보를 수집합니다. 그 집회 주최하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과거에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을 경비경찰에 제공하면 경비경찰은 그걸 바탕으로 경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경비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적절하게 다중범죄다, 예를 들면 뭐 집회 시위일 경우에 부대를 동원해서 현장에 배치를 하죠. 그래서 여차하면 진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비경찰은 어떤 정보경찰이 제공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소위적 부도 활동에 서 치안경비를 하거나 특수경비를 하거나 선거경비를 하거나 경호경비를 하거나 재해경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경비경찰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안전경찰은 일반적인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경비범죄, 예를 들면 치안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이런 거 말고 일반 범죄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마약 같은 일반 범죄를 예방 경계하는 것이 생활안전경찰 작용이고, 수사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작용이다. 그래서 정보경찰은 정보과 개인 형사들이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 활동이고, 경비경찰은 부대 단위 활동이죠. 생활안전수사경찰은 다 개인 단위 활동입니다. 경비경찰만 부대 단위 활동이다. 그 다음에 성격으로 봤을 때 정보경찰, 생활안전경찰은 사전적 성격이죠.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고, 수사경찰은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죠. 경비경찰은 사전과 사후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경찰만 처리기한에 제한이 없고,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처리기한에 제한이 있고, 정보경찰은 처리기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회 시위 신고가 들어오면 야, 집회 시위하기 전까지 네가 그 단체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해. 이러면 처리기한이 있는 거죠. 있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정보경찰의 정보 행사들은 대체로 한 달에 몇 건 이상의 정보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리기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 어쨌든 경비경찰은 처리기한이 없다. 이렇게 일하시고, 그래서 이 다른 경비경찰과 다른 경찰을 약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경비경찰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의 원칙입니다.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의 원칙입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이 개념을 제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뭐냐면 한정된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경력을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다중범죄, 예를 들면 집회 시위 현장에 집회 시위대 규모가 10,000명이라고 칩시다. 강화문에 모인 사람이 10,000명이면 경찰관은 몇 명을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2만 명을 동원해야 될까요? 3만 명을 동원해야 될까요? 2,000명에 3,000명을 동원한 게 적합할까요? 당연하겠죠. 전국의 경찰이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경찰이, 제가 몇 만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울경찰이, 부산경찰이 한 1만 명쯤 되니까, 서울경찰이 제가 볼 때는 한 3, 4만 명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3, 4만 명 중에서, 거기에 2만 명, 3만 명 동원했다고 하면, 다른 일반 치안 하나도 못하죠?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면, 경비경찰은 2,000명, 3,000명 정도 동원해서 진압하는 게 적당한 거죠. 왜냐하면 경찰력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경찰력, 한정된 경비력이니까 이걸 가지고 경력을 잘 배치해서 잘 대비하는 거죠. 이걸 바로 균형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야 돼요. 두 가지는 잘 지켜야 돼요. 상대방보다 좀 더 유일한 위치나 지점을 경찰이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위치 원칙입니다. 그러면 적은 경력으로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비 위해자 또는 다중범죄, 예를 들면 집회 시위하는 사람의 힘이 가장 허약한 시점, 타이밍을 포착해서 진압해라. 예를 들면 전열이 흐트러졌을 때, 이때 경찰을 투입하는 거죠. 이걸 적시성 원칙 또는 시점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치 원칙과 적시성 원칙을 잘 고려하면 균형의 원칙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저도 데모를 많이 봐봤기 때문에 이 원칙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태를 진압할 때 상대도 다치지 말고 경찰과 상대가 서로 죽거나 다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안전 원칙입니다. 자, 중요한 거 균형의 원칙, 한정된 경비를 가지고 경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둔다. 이게 균형의 원칙이다. 다음은 경비 수단의 종류입니다. 자, 크게는 2가지가 있고 작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경비경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간접적인 방법이 있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경고가 있는데, 경고란 뭐냐면 심리적 범죄 실행 의사를 포기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력을 배치해서 위력을 과시한다. 또는 경고를 하거나 경고 방송을 한다. 예를 들면 테러범이 있다. 인질을 석방해라. 무기를 버려라. 경고하는 거죠. 경찰 특공대를 대량으로 배치했다. 그럼 위력 과시하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신체에 물리 행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간접적 실리 행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경직법 5조 6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실리 행사는 신체에 직접적 어떤 물리를 가하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2가지가 있죠. 제지와 체포가 있습니다. 제지란 것은 경비사태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서 가하는 직접 실리 행사인데, 예를 들면 다중범죄 같으면 강제로 해산을 시킨다, 세력을 둘로 나눈다 또는 셋으로 나눈다, 주동자나 주모자를 격리한다. 주모자는 계획한 사람이고는 현장에서 아주 극렬하게 앞장선 사람 있죠. 계획한 사람이 있고 앞장선 사람이 있겠죠. 행동이 앞장선 사람, 이거 머리 쓴 사람, 브레인, 이런 사람을 격리시킨다. 격리죠. 체포가 아니에요. 격리입니다. 주동자, 주모자를 격리시키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은 보안에 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온순해질 수도 있죠. 자, 이거 제지는 경지법 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는 상대방 신체를 강제로 구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2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212조는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적고 있지만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의 체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부분 다중범이 진압하거나 테러 진압할 때는 현행범으로 보고 현행범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212조만 제가 언급을 했을 뿐인데, 어쨌든 제지나 체포는 강제 처분의 일종인 것은 틀림없고 경고는 임의 처분입니다. 임의 처분. 자, 그래서 경지법 5조 6조 형사법 212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조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위험 발생 방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1항에 보면 경찰관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뭡니까? 천재가 있다. 천재지변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오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뭐 방파제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내려오라 해야 되겠죠. 산사태가 날아오르겠다. 집에 사람이 있으면 대피하라 해야 되겠죠. 이게 경고입니다. 경비 응찰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6조 범죄 예방의 제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눈앞에서 하려 하고 있다. 그럴 때는 경찰관이 경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제지할 수 있죠. 요거는 간접, 요거는 직접입니다. 그럼 경고는 5조에도 나오고 6조에도 나오죠. 제지는 6조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체포 볼까요? 자, 200조의 3회 긴급체포입니다. 앞에는 제가 현행범 체포를 얘기해 놓고 여기는 제가 긴급체포를 적어놨죠. 자, 현행범 체포는 212조에 있고 긴급체포는 200조에 2에 있는데, 자, 긴급체포는 뭐냐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을 근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쉽게 말하면 이걸 중범죄라 불러요. 장기 3년 이상. 중범죄자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범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체포영장 받을 시간이 없을 때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관이나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데모 현장에서 불법 폭력이 있게 되면 긴급 체포할 수도 있고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경찰관을 심하게 때렸다. 그러면 현행범이면서 긴급 체포 대상입니다. 그때는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고 긴급 체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체포는 형사성법의 근거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